안녕하세요. 함께하는 가짜 도생 전주푸 인사드립니다. 이번 시간은 물리치료 실력과 월급과의 상관관계라는 주제로 조금 파트를 나눠서 이렇게 시리즈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물리치료 실력, 물리치료 안에 있는 도수치료 실력 이런 부분들과 또 내가 받는 현재 월급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또 그 부면을 잘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이러한 점들에 관해서 이제 설명을 쭉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우리가 부르는 실력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어떻게 발전하게 되는가, 이 점을 먼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리치료사가 부르는 실력, 이 실력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 치료적인 부분에 한정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실력이라는 단어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부분은 고용주의 관점, 즉 의사가 바라보는 관점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우리의 급여를 의사가 관여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물리치료사의 급여는 의사가 정해주는 겁니다. 결코 치료사의 실력에 비례하지를 않아요. 만약에 그게 맞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경력이 높아지고 또 우리가 실력이 높아짐에 따라서 우리의 급여도 계속 증가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되면 우리의 급여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시점이 오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실력은 치료사의 치료적인 실력과 우리의 급여는 비례하지를 않습니다. 이 치료적인 실력이 물론 이제 환자들께서 치료를 받아보시고 그 치료 효과를 통해서 이 피드백을 주시죠. 그 피드백을 통해서 그 피드백의 긍정적인 숫자가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 내 실력이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겠구나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되겠지만, 환자의 피드백이 그만큼 긍정적이라고 해서 그게 의사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치료사에게 더 나은 혜택을 줘야 되겠다라는 강한 동기를 주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환자의 평가에만 귀를 기울이게 되면 결코 급여 협상 테이블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어떤 결론을 얻지 서로 못할 수 있어요. 서로 결론을 의사는 의사대로, 또 물리치료사는 물리치료사대로 합리적이고 서로가 만족할 만한 결론을 얻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의사의 관점에서 물리치료사의 실력을 평가하는 기준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좀 슬프지만 상당수의 의사는 환자 수를 기준으로 많이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환자 수가 많아요. 물론 환자 수가 없던 병원이 예를 들면 나라는 물리치료사가 가서 물리치료 환자가 많아졌다, 이걸 기준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내가 입사한 병원은 원래 수가 많았어요. 원래 수가 많아서 의사 마음으로는 나는 딱 이만큼만 줄 거야, 더 이상 물리치료사 월급 주기 싫어, 이렇게 생각하는 의사도 있을 수 있죠. 또 그런가 하면 이 치료 질적인 부분에 대한 갈망이 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의사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마인드에 부합되는, 나와 함께 팀을 이룰 수 있는 물리치료사인가, 또 그에 맞는 역량이 있는가, 이걸 놓고 평가하는 의사들이 있죠. 또 한 가지 사실은요, 방금 전에도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환자 수를 많이 올리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올려주기 싫어요. 그런 의사도 있어요. 자, 이렇게 물리치료사의 실력을 평가하는 의사의 기준은 정말 다양해요. 아직도 물리치료에 대한 인식을 저평가하는 의사들이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시대가 조금 많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그런 의사들이 많이 있어요. 자, 이런 판 속입니다. 사실 이 병원 물리치료 이 계통이. 그래서 환자에게 좋은 평판을 얻게 된다면 그것이 더 나은 급여로 이어지겠지? 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면 나는 환자에게 더 좋은 평판을 얻으려면 치료를 잘해야 돼. 치료를 잘하려면 더 많은 어떤 강의를 듣거나 이래야겠다, 이런 생각 갖고 있다면 당장 집어치우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좀 몇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정말 한번 관심 있게 들어보십시오. 자, 제가 말하는 실력이란 환자의 관점과 의사의 관점 모두에서 인정받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치료적인 부분은 당연한 거고요.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경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의사한테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제가 말하는 실력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가 딱 나타나네요. 하나는 치료적인 부분, 두 번째는 경영적인 부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제 일부에서는 치료적인 관점을 살펴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치료적인 부분 한번 볼게요. 치료적인 관점에서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치료적인 관점에서 이 치료적인 관점에서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뭔가? 결론부터 말하면 단기 속성 실력을 향상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해요. 흔히들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거나 실제로 어떤 강의에 홍보되는 방식을 보면 어떤 속성으로 이루어지는 듯한 암시를 주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홍보 내용에. 네, 존재해요. 실제로. 허황된 얘기는 아니에요. 단기적으로 그 속성으로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해요. 그리고 요즘은 그런 방법들이 좀 인기를 얻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방법에 주의할 점이 있어요. 자, 뭐냐면 우리는 이제 병원에서 이제 근무를 하죠. 아침 일찍부터 이제 저녁 때까지 근무를 해요. 6시, 7시까지 하고 퇴근을 하죠. 그리고 그 퇴근 후에 남은 시간 혹은 점심시간에 남은 잠깐의 시간, 그때 이제 책을 보거나 아니면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동료들끼리 야, 언제 금요일날, 이번 주 금요일날 스터디 할 거니까 준비하자 해서 자, 이렇게 일주일에 한두 시간 정도 연습을 한다고 이 단기 속성 방법이 나에게 완전히 딱 체득이 되느냐? 결코 아닙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어림없어요. 진짜 착각하지 마세요. 이 단기 속성 방법이 존재는 하고 실제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려면 밥만 먹고 숨만 쉬고 연습을 해야 됩니다. 밥만 먹고요, 정말 숨만 쉬고 연습을 해야 돼요. 그것만으로도 부족해요. 연습한다고 다 되느냐? 내 연습 방법 그리고 방향이 제대로 맞는지 계속 모니터링을 받아야 됩니다. 계속 피드백 받아야 돼요. 매일같이 피드백 받아야 돼요. 내가 환자 치료했는데 뭐가 잘못됐어, 손 느낌이 달라, 이런 계속적인 피드백을 받아야 돼요. 연습을 잘 하다가도 자칫 방심하면은 치료 폼이 무너지게 될 수도 있어요. 마치 이제 야구에서 이제 타석에 들어는 타자가 연습을 게을리해갖고 배팅 폼이 예전만큼 나오지 않거나 배팅 폼이 엉성해지는 것과 비슷하게 제대로 훈련하는 과정에서 이런 피드백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방향을 잃고 그 타이밍을 놓치면 수정 보완을 할 수 없어요. 저랑 같이 일하는 아기독수리 선생님이 최근에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한동안 스터디를 계속 하면서 그리고 저랑 같이 계속 매일같이 병원에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피드백을 해줘요. 그래야 실력이 늘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정도 됐겠네 해서 그냥 마음을 놨어요. 이 정도는 믿고 맡겨도 되겠다 해서 믿고 맡겼는데 갑자기 환자의 반응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완전히 손 모양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면 이 선생님이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자칫 방심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방심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그런 날이 있잖아요. 환자가 많거나 정말 몸이 피곤해가지고 정신적인 집중을 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상태, 병원 일이 많으니까. 그러다 보면 환자는 많이 오게 되고 빨리 일 처리는 해야 되기 때문에 치료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는 없거든요. 그러면 내 폼이 무너지게 될 수밖에는 없어요. 그러면 그때 이거 무너졌는데 제대로 잡아야지 하고 피드백을 받거나 자기 스스로 수정 보완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하루 일하고 녹초가 돼버리면 다시 그걸 하기가 정말 힘들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루 이틀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잘못된 폼이 마치 원래 내가 훈련받았던 폼인 양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수정 보완을 받게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치료적인 관점에서 실력을 향상시키는, 특히 단기 속성 방법이라는 것을 적용해서 내가 실력을 향상시켜야겠다 이렇게 한다면 계속해서 피드백을 받아야 돼요. 설사 내가 잘했다고 할지라도 이게 맞는지 또 확인해보고 계속적인 방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의 문제점은 뭐냐면 환자가 치료사를 평가하는 기준이 좀 주관적이고 모호해요. 때에 따라서는. 이게 연령대에 따라도 달라요. 어떤 어머님을 치료하는데 그 어머님은 원래 칭찬을 잘 하시는 분이고 나쁜 소리를 잘 못하는 분일 수 있어요. 네. 객관적으로 이렇게 친절하게 피드백을 해주는 환자들이 아니잖아요. 어떤 분은 그냥 잘한다고 격려해 주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예전에는 조금 이랬는데 지금 좀 늘어났네요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준이 정말 실력, 치료적인 부분만을 갖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환자의 마음 상태나 컨디션에 따라서 주관적이 될 수 있고 모호할 수 있다는 방법, 모호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기 속성 방법을 쓸 때 환자의 기준을 놓고 평가를 해버리면 잘못되면 제대로 된 훈련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동료 치료사나 혹은 내 병원에 근무하는 실장급들, 이런 분들에게 계속해서 피드백을 받아야 됩니다. 내 손 느낌이 정확한지, 그리고 이 손 느낌이 환자가 좋아할 만한 손 느낌인지, 이런 증상에서 내가 평가는 제대로 되었는지, 올바른 평가법을 선택했는지 계속 방법을 확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자신이 나를 정말 엄격히 통제하고 극한의 순간까지 몰아가야 돼요. 정말 질리도록 연습해가지고 그냥 보기만 해도 토 나올 정도, 싫을 정도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해야 실력이 늘어요. 그냥 어설프게 나는 단기 속성 방법을 배워가지고 정말 남는 시간에만 그렇게 써버리면 그냥 그건 돈 낭비예요. 돈 낭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 단기 속성 방법이 효과적인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여부는 어떤 환자를 담당하든지 간에 동일한 어떤 평가와 동일한 수준의 효과를 나타내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0명의 환자를 본다고 가정했을 때 적어도 7명 내지 8명의 환자에게서 긍정적인 피드백이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훈련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이 방법을 통해서 내가 실력이 어느 정도 늘어났구나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방법을 배워왔는데 만약에 실제로 그런 방법을 배워와서 병원에서 1개월, 2개월 계속 적용해 본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질 않아요. 그럼 이유는 두 가지예요. 두 가지밖에 안 나와요. 첫째, 여러분이 가르침을 제대로 받았는데 그거를 온전히 적용하지 못한 거예요. 두 번째는 그 가르침을 받은 방법 자체가 오류가 있거나 잘못된 거예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이 단기 속성 방법과 같은 마치 그런 방법은 물리치료사한테는 안 맞아요. 왜냐? 우리는 의사처럼 인턴이나 레지던트 같은 과정이 아니에요. 직장생활을 하면과 동시에 병원에서 먹고 자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퇴근을 하면 밖에서 일상을 보내요. 어떨 때는 친구도 만나고, 어떨 때는 연애도 해야 되고, 기타 여러 가지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이 방법이 안 맞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물리치료사 생활에는 안 맞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 만약에 그럴 수 있으면 단기 속성 실력을 단기적으로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쓰세요. 병원에서 먹고 자고 계속 치료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적용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안 맞아요. 안 맞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은 조금 더 나은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자, 이런 질문을 제일 많이 받는데, 첫 번째, 여러분들의 사수를 괴롭히세요. 이게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그냥 괴롭히세요. 진짜 농담이 아니라. 자, 미안한 소리긴 한데 이 사수 역할을 맡은 분이나 지금 병원에서 실장들을 역할로 하시는 선생님들한테는 미안한 소리지만 치료 시간에 계속해서 물어보세요. 자신의 치료에 대해서 일단 브리핑을 하고 이 치료 방법에 오류는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내 핸드필이 어떤지 계속 피드백 받으세요. 어떤 환자는 만족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어떤 환자는 이거 뭐지? 이렇게 그냥 마음속으로 생각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극과 극이단 말이에요. 평가들이. 나를 만족하는 사람은 나한테 오겠지만 나한테 핸드필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원장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담당을 바꿔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핸드필은 어떤 성향을 떼야 되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극장에 걸리는 모든 영화는 다 예술성이 있어요. 그 나름의 예술성이 있죠. 하지만 어떤 영화는 대중의 큰 인기를 얻지만 어떤 영화는 대중의 큰 인기를 얻지 못해요. 자, 이와 비슷하게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의 핸드필이 있어요. 그러나 그게 대중적이냐 아니냐는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대중성을 필려면 계속해서 피드백을 받아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여러분들 실력에 있어서 가장 기본의 기본이에요. 단기 일주일 교육받는다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결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여러분들의 사수를 괴롭히세요. 자, 점심시간마다 계속 괴롭히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보답으로 맛있는 저녁을 사세요. 그냥 거저 얻어먹으려고 하지 마요. 간혹 나는 내 동기는 어떤 병원에 가서 사수가 이렇게 스터디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왜 내가 있는 병원에 선배들이나 이런 사람은 이렇게 안 해주지? 왜 우리 실장님은 나 안 가르쳐주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자기를 한번 되돌아보세요. 그만큼 자기가 간절하게 요청했는가? 그만큼 자기가 간절함을 나타내는지를 되돌아보세요. 왜 여러분들의 사수가 여러분들이 간절하지도 않는데 가르쳐줘야 되죠?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간절함이 나타나야 돼요. 만일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에 있어서요, 여러분들 사수가 보기에 타성에 젖어 있다고 생각할 충분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면 왜 여러분들을 가르쳐 주겠냐고요. 나 자신이 타성에 얼마나 젖어들었느냐, 이것은 여러분을 가르쳐 주려는 의욕과 관련이 있어요. 내가 타성에 젖어들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가르쳐 주기 싫어요. 신규 선생님들 가르쳐 주기 싫단 말이에요. 의욕이 안 나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서 출구를 찾느냐? 이미 여러분들은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데 병원에서는 어디서 배울 수가 없으니까 돈을 들여서 배우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서 내가 좀 고액의 비용을 들이면 그래도 뭔가 하나 현타 맞는 게 있겠지, 좀 매너리즘을 극복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어림없는 소리예요. 제일 한심한 소리예요. 왜 돈을 들여서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냥 여러분들이 마음가짐을 바꾸면 되는데. 그렇지 않나요? 가끔 이제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으면 사실 조금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우면서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여러분들. 특히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는, 제 채널에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연차가 낮은 선생님들이 많이 분포가 되는 것 같아요. 질문들을 보거나 이러면 댓글들도 그렇고. 왜 돈을 써가면서 공부를 하려고 하세요? 돈을 벌면서 공부를 해야지. 가장 좋은 건 여러분들의 사수예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볼품이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경력이 있는 분들은 뭔가 하나라도 더 배울 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간절함을 요청하세요. 자, 병원 내에 물리치료사가 여러 명이 있는 경우가 있죠. 혹은 여러분들이 지금 근무하는 병원에도 3명, 4명, 5명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모두가 다 두각을 나타내지는 못해요. 자, 이 영상을 보는 의사 선생님, 이 부분 잘 보세요. 모든 물리치료사가 두각을 나타내는 건 아니에요. 그 의사 선생님들 인정하시죠? 꼭 한두 명은 뒤처져 있는 걸 발견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 좀 고민 좀 해주세요. 그냥 자르려고만 하지 마시고. 꼭 있어요. 이건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모두가 다 두각을 나타내기는 어려워요. 자, 그러면 둘 중 하나예요. 이제 물리치료 선생님들 이 부분을 잘 보세요. 나 혼자 두각을 나타내면서 그냥 혼자 살 거냐, 아니면 뒤처져 있는 동료들까지 같이 도우면서 함께 갈 거냐. 저는 당연히 후자예요. 왜냐면 혼자 살려고 하면 살 수는 있어요. 근데 그만큼 내 동료가 뒤처지잖아요. 그러면 그 뒤처지는 동료의 일까지 내가 담당해야 돼요. 결국엔 내 업무량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다 죽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도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사람도 다 만족을 할 수가 없어요. 내 근무 여건에. 그러니까 의사도 이런 상황이면 어디서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는 거야. 잘하는 사람을 월급을 올려주자니 한 사람만 올려주긴 좀 어렵고, 그렇다고
두각을 못 나타내는 사람을 즉각적으로 자르자니, 또 신규나 다른 사람을 뽑았을 때 그가 또 완전히 적응을 해서 두각을 나타낼 것이냐, 그것도 미지수고 참 애매한 부분이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치료적인 관점에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두각을 조금이라도 더 나타낼 수 있게 도와서 일의 적절한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일의 업무 양이 적절하게 분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못한다고 비난하거나 뒤에서 절대 손가락질하면 안 돼요. 외로움을 느끼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 죽는 거예요. 업무량이 그만큼 늘어나요. 잘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나 이것 말고 안 할게, 이게 아니에요. 오너 입장에서는 그냥 돈 10만원 20만원 더 주고 일을 더 시켜버리지. 결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적절한 일의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두가 다 어느 정도 균등한 수준에 이르를 수 있게 서로 도와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근무 환경에 어떤 여건이 개선될 수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들 시간이 어느 정도는 좀 여유가 있어야 치료적인 질도 향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보면 이렇게 뒤처져 있는 선생님들이 고민을 많이 해요. 뭘 공부해야지? 내 사수는 지금 이거 하면 된다고 하는데 정말 나는 힘든데 어떡하지? 이렇게 방치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나중에 제가 2부에서 말씀드릴 경영적인 부분과도 관련이 됩니다. 그러므로 연차가 많은 선생님들이 있죠. 연차가 많은 선생님들은 그냥 희생한다 생각하지 말고 그거를 자기를 위해서라고 생각하세요. 자신의 근무 여건과 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신규 선생님들이나 전연차 선생님들의 교육과 실력 향상에 기여를 해줘야 돼요. 근데 신규 선생님 입장에서 만약에 그런 사수가 없어요. 정말 내 병원에는 없어. 그러면 찾으세요. 밖에서 찾으세요. 그리고 병원을 이직하는 것도 맨 마지막으로 고려는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이직도 염두에 두세요. 그런 사수가 정말 없다면. 괜히 비싼 돈 들여가면서 어디 교육 가서 배우려고만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어느 정도 나를 가르쳐 줄 수 있고 할 수 있는 사수를 찾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사수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걸 연구하세요. 그게 돈 벌면서 실력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계속 피드백 받잖아요. 그러면 꼼꼼하게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갈 수가 있거든요. 어떨 때는 따끔한 충고를 받기도 하고 어떨 때는 조금 부드러운 조언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내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갈 수 있는 공부거리를 알게 돼요. 나도 모르는. 정말 제대로 된 공부는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어요. 남이 얘기해 주질 않으면. 정말 알 수가 없어요. 관심을 갖고 알려줘야만이 여러분들이 부족한 점을 캐치할 수가 있어요. 그게 진짜 피드백 받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려면 나하고 계속 부딪혀야죠. 내 업무 스타일이나 내 일 스타일을 알아야 돼요. 적어도 나를 이끌어갈 수 있으려면 나라는 사람을 어느 정도 파악해야 된다고요. 그냥 단기로 10시간 배워서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모르는 게 있으면 제발 조금이라도 주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질문하세요. 그냥 막 조르세요. 알려달라고. 맛있는 거 밥이라도 사요. 맛있는 거 먹어가면서 공부해요. 자신을 너무 수동적으로 방치하지 마십시오. 이거 바꿔야 됩니다. 저도 오프라인으로 강의를 많이 해보면요, 참 아쉬운 점 하나가 뭐냐면 질문이 없어요. 멀리서까지 오시거든요. 제가 동탄에서 강의할 때도 저기 정말 저도 이제 물론 전라도 전주에서 오지만 같은 전라도에서 오시는 경우도 있었고 저기 경상도에서 오시는 것도 있는데 그냥 맨 뒷자리에서 질문 않고 그냥 강의만 듣고 가세요. 오프라인 강의인 만큼 실습을 하게 될 경우에, 그리고 평상시에 내가 병원에서 그 누구도 예를 들어서 이 갈증을 해소해주지 못했다 하는 것들을 미리 수첩에 적어와서 거기서 질문하고 그거를 부족한 걸 알아가려고 해야죠. 자기를 너무 수동적으로 만들지 마세요. 이런 기본적인 피드백을 위한 어떤 질문조차 하지 않는다면은 그 어떤 종이와 해외에서 누가 왔다 하더라도 그건 돈 낭비일 뿐이에요. 정말이에요. 남들이 모르는 거 지식 하나 채우는 게 그게 얼마나 대수다고. 그게 의사가 알아줘요? 여러분들 월급하고 그게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무 관계 없어요.
자, 분명히 제가 강조합니다. 저돌적이고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해요. 이게 실력 향상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신규 선생님들 제발 돈 벌면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돈 벌면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제가 지금 앞서 말씀드린 건 하나의 예예요. 제발 돈을 어디에 좀 투자를 해야만이 공부가 된다는 이런 불안감을 버리고 우선 나 자신에게 집중하세요. 내가 단점이 뭔가를 먼저 찾으세요. 핸드필이 부족하면 핸드필에 뭐가 부족한가 물어보세요. 용기를 갖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부족한 점을 찾고 남들이 뭔가 나에게 좀 가슴을 후벼 파는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하고 거리를 두거나 그냥 사이를 멀어지게 방치하지 말고 그렇게 얘기해주는 사람의 말을 계속 메모로 적으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으세요. 그게 정말 진짜 실력을 향상시키는 마음 자세고 그게 방법이에요. 이제 이어지는 2부를 통해서도 좀 도움이 되는 내용 여러분들께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